이번 시간에는 챕터 12 프로젝트 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특정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총 20개의 주제 중에 12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캐시플로우,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12.1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프로젝트를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태스크 단위로 나누고 또한 그 태스크를 액티비티로 여겨서 스케줄링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정을 수립하고 나면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주자는 통상 시공자에게 가로는 시간축을 갖고 세로는 준공률축을 갖는 S커브를 갖다가 요청을 하게 되죠. 이 S커브라는 건 우리 앞서 공부한 쪽에서 프로덕션 커브나 아니면 오브젝티브 차트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X축과 Y축이 존재를 하죠. X축에는 시간이 나오고 Y축에는 준공률 같은 것들이 나와서 0%에서 100%, 여기는 0년에서 프로젝트 준공하는데 N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 N년까지, 결국 공기 N년 동안에 100%의 준공률을 맞춰야 되는데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시공 속도가 느리고 말기에도 느리고 중기에는 좀 빠르다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S 모양을 갖는 커브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초기와 말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시공 속도가, 중간에는 시공 속도가 빠른 이런 형태를 따른다고 했었고, 바로 이러한 S커브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기간 내에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추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S커브라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S커브를 만들기 전에 바 차트를 만들고 바 차트 내에 공정들이 있으면 과업이나 또는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에다가 비용 할당을 한 후에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부드럽게 스무딩을 하게 되면은 바로 S커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즉, 시공사는 공정별로 바 차트에 비용을 할당한 후에 이를 스무딩하여 부드럽게 해서 S커브를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S커브는 결국 이 프로젝트의 기간 대비 준공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S커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 차트에다가 과업별로 비용 할당을 한 후에 이놈을 가지고 S커브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액티비티가 총 4개, 즉 과업이 4개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 A와 B와 C와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네, D죠. 4개의 액티비티가 있고, 이 액티비티를 총 기간이 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내에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그러한 스케줄을, 공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WBS에서 각각의 과업 또는 액티비티별로 프로젝트의 예산을 할당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A라는 액티비티에는
5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B라는 과업에는 4만 달러, C에는 6만 달러, D에는 3만 달러 해서 총 얼마입니까? 9만, 15만, 18만 달러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바로 이 18만 달러는 이 프로젝트의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 바차트상에 정해져 있는 일정 내에 어떤 균등하게 그 비용이 소비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0개월부터 1개월까지 처음 1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라는 걸 따져보면 자, 요 1개월 차까지 수행되는 작업은 우리 공정계획을 보면 요만큼의 작업이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액티비티 A의 절반만큼이 첫 번째 달에 시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달러의 절반이니까 2만 5천 달러가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달에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 요만큼 하고 A의 일부, B의 일부, 그리고 C의 일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림으로 놓고 보면 A의 절반, 얼마는 2만 5천 달러죠. 그리고 B의 절반 하면 2만 달러, 그리고 C의 3분의 1 하면 2만 달러 해서 2만 달러, 2만 달러, 2만 5천 달러가 합쳐져서 6만 5천 달러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액티비티 A에 대해서 요 놈이죠. 2분의 1 곱하기 5만 달러는 2만 5천 달러. 그 다음에 4만의 액티비티 B죠. 2분의 1 하니까 2만 달러. 그 다음에 요거는 액티비티 C인데 6만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 해당하니까 2만 달러 해서 토탈 6만 5천 달러가 되고 그 값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차를 따져보면 이제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이 3개월 차에 진행이 됩니다. 네, 3개월 차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프로젝트 중에서 공정 B의 절반 부분, 이게 3만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C의 3분의 2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3만이 아니라 2만이네요. 그리고 이게 4만, 그리고 D의 절반이니까 15,000 해가지고 세 개를 다 더해보면 2만, 4만, 6만에 15,000에서 7만 5천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4개월 차를 보면 요거 하나 D 액티비티만 진행이 되면 되니까 3만의 절반에서 15,000만큼이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비용들은 모두 다 다이렉트 코스트 부분이에요. 해당 과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죠. 자, 이 외에도 간접비 부분이 있는데요. 즉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매달 5,000달러씩 얼마만큼 일을 수행하느냐에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비라고 일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변동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접비는 일감에 따라서 그 발생 액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고정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산을 통해서 합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누적을 시키면 누적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용이 3만 달러, 10만 달러, 18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에 각각 여기 3만 달러, 여기 10만 달러,
여기 18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버리면 이 4개의 점이 나오고 그 점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S커브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직선으로 된 거를 살짝 예를 들면 이렇게 스무딩을 해서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작업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 형태가 바로 S커브가 되는 것입니다. 12.2 Cash Flow to the Contract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공사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보면 Pay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공사의 수입 부분이죠. 수입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간접비와 직접비의 합계를 한 거에 1.25배를 곱하니까 결국 들어간 비용 대비 1.25배의 수입을 챙긴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프라핏이나 마크업, 즉 이윤이 25% 정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25%의 이윤을 모두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리테이니지라고 불리는 지불 유예금을 제하고 수입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지불 유예금은 통상 공정이 50%를 넘어서면 부과하지 않고 공정이 50%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의 일부 부분을 퍼센티로지로 정해서 그것을 지불 유예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리테이니지 지불 유예금이 10%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받았던 이 수입에 대해서 10%만큼을 제하고 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산식은 정리를 해보면 0.9 곱하기 1.25 곱하기 우리의 간접비 더하기 직접비 이런 산식이 되는 거잖아요. 0.9에 1.25를 곱해보면 그 값이 1.125가 되겠죠. 그래서 산식이 최종적으로 1.125 곱하기 간접비 더하기 직접비와 같은 산식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예제가 계속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총 비용은 20만 달러가 들었죠. 20만 달러는 안에를 좀 분해를 해보면 직접비 18만 달러에다가 간접비 2만 달러가 합쳐져 가지고 총 20만 달러의 비용 지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1.25배, 즉 25%의 이윤을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입찰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25만 달러가 되겠고 최종적인 수입은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즉 성공적으로 종료가 되면 총 25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프로젝트이죠. 자,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에서는 이 컨트랙터 시공사에 대해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비용,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지출되는 선을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바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출한 S커브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1개월 차에 3만, 그 다음에 2개월 차에 10만, 3개월 차에 18만, 4개월 차에 20만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림을 갖다가 보시다시피 직선으로 되어 있던 걸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꾸어 가지고 스무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0만 달러의 비용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4개월 시점에 지출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반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받는 기성, 즉 수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프로젝트는 2개월 차에 첫 번째 수입이 들어오고
이와 같은 커브를 갖는 형태로 기성이 지급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1개월 차에 3만이라는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을 1개월 후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 지연 지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때 얼마가 수입이 잡혔냐면 33.75라는 금액이 K가 붙었으니까 34,750달러가 붙는 건데요. 이 금액이 계산되는 방식은 1.25 곱하기 30, 즉 들어간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한 3만 달러에다 마크업을 붙여가지고 이윤을 붙여서 1.25배를 하고 옆에 0.125 곱하기 30을 해준 거는 그걸 제해준 거는 지불유예금 부분 리테이니지가 10%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돈의 10%를 지불유예금으로 제하게 되니까 결국 1.125 곱하기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해가지고 33.75라는 값이 계산이 되고 바로 그 값이 여기 있는 3개월 차의 수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개월이 끝나면 10만 달러만큼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간 수입,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보면 비용에다가 1.125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25 곱하기 100 해가지고 112.5K가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엄밀히 말하면 지불유예금을 제한다라고 하면 12만 5천 달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11만 2,500달러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건 이때까지 받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지불유예금이 12,500달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500달러를 제하고 12만 5천 달러에서 11만 2,500달러만 남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8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수입을 받을 때는 역시 1.25 곱하기 18만 달러 들어간 비용 곱하기 1.25배인데 그 다음에 리테이니지를 빼줘야 돼요. 근데 아까 공정이 50%가 넘어서면 더 이상 리테이니지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최대 부과되는 지불유예금은 12만 12,500달러 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해주고 나면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21만 2,500달러가 계산이 되겠고요. 이게 4개월 차의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차가 돼서 이제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종료가 되면 20만 달러의 1.25배.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준공이 돼서 지불 유예금까지를 모두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부분 25만 달러까지 최종적인 수입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준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불 유예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12,500달러를 제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23만 7,500달러까지만 수입이 올라가게 되겠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12,500달러가 더 붙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 25만 달러까지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러한 이제 비용과 수입의 프로파일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자금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상태냐 하면 이 회사 입장에서 시공사 입장에서 특정한 시점에 누적 비용과 수입을 따져봤을 때 지출된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이 돈은 어디선가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금 부족을 오버드래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버드래프트가 크면 클수록 시공사에게는 자금 부족에 따른 외부 조달에 의해서 금융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통상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이자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드래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건설이자라고 하는 시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30일 지연 지급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자금 부족 액수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게 프라임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베이스가 되는 대출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 이율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기본 이율은 최소의 위험을 가진 고객들에 대한 이자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용도가 높은, 그래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프라임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신용도가 최고로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건설 시공사들은 이 프라임 레이트에 플러스 가상금리가 붙게 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커스터머 리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 이율은 궁극적으로 기본 이율 앞에 있는 프라임 레이트에 그 회사만의 고유한 위험 할증, 즉 이 위험 할증이라는 건 그 회사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는 측면인 거죠. 신용도가 높다라면 위험 할증이 떨어질 테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테고, 신용도가 낮은 회사라면 위험 할증이 높아져서 이자율도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상 발주자와 시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두 회사의 신용도를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발주자의 신용도는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고, 그에 비해서 시공사는 발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갖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대출이율을 계산을 할 때 발주자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을 텐데, 상대적으로 시공사가 대출을 한다 그러면 신용도가 낮아서 위험 할증이 커지니까 대출이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치 못하게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시공사가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발주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비용을 줄여가지고 궁극적으로 건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다라면 시공사의 어떤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발주자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발주자가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낮은 이자율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건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만약에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시공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경우, 기본적인 가정이라 그랬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주자가 선수금이나 착수금 형태로 비용을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선수금이나 착수금 지급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절감이 되게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공사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예제에 보시면 지출이 되는 프로파일은 이렇게 동일해요. 이게 비용이 나가는 거죠. 이게 비용선입니다. 자, 그런데 수입선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준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정도 선에 있는 것이 2개월 앞으로 옮겨진 모습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예전보다 대금 지급을 2개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 이 부분이 자금 부족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자금 부족이 아니라 이 부분에 내가 지출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될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10만 달러를 선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놈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수금 또는 착수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의 기본적인 컨셉은 모빌라이제이션 페이라고 불리는 동원 지불 컨셉을 활용을 한 겁니다. 즉 발주자의 신용을 이용을 해서 조기에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건설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공사가 별도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없이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그래서 결국 이런 행위를 통해서 금융비용을 줄이고 공사 원가를 절감하는 이런 형태의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동원 지불, 모빌라이제이션 페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3에서는 오버드래프트 리퀘어먼트라고 해서요. 아까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되는 비용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자금 부족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하는 것들을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지는 자금 부족 부분을 따지는 과정을 테이블 11.1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 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가로축에는 기간이 나타나 있는데요. 1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시점이 나타나 있고, 중간에 보면 3개월 차부터는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앞쪽에 표시된 건 특정 시점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시점이 의미하는 건 2월 말 또는 3월 초 시점. 그러니까 2월 말일, 3월 초는 같은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얘는 3월 말과 4월 초. 3월 31일 12시, 4월 1일 0시,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4월 말 5월 초 시점, 얘는 5월 말 6월 초 시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특정한 기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월 달 내에 발생하는 것, 얘는 4월 내에 발생하는 것, 5월 내에 발생하는 것, 6월 내에 발생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의 각 행에는 발생하는 비용들이나 수입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가 비용 텀, 여기가 수입 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있는 건 다이렉트 코스트라고 해서 직접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인다이렉트 코스트니까 간접비 부분. 자, 앞서 우리 살펴봤던 거예요. 직접비는 25,000, 65,000, 75,000, 15,000 이렇게 발생을 해서 총 18만 달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간접비는 매달 5,000달러씩 해서 2만 달러가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간접비와 직접비를 모두 합산한 것이 서브토탈 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3만 달러, 7만, 8만, 2만 달러 해서 총 20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크업이 붙게 되는데요. 이 마크업은 우리 이윤이라고, 시공사의 이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달러에 25% 하니까 7만 5천, 7만에 25%, 8만에 25%, 2만에 25% 해서 마크업을 붙여서 비용에 이윤을 붙이니까
토탈 빌드가 나오는데 얘는 앞서 얘기한 비용과 여기 이윤을 합산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500, 87,500, 10만, 25,000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이걸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리테이니지, 지불 유예금이라는 게 10%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지불 유예금 10%, 3,750, 얘는 8,750. 그리고 여기 두 개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불 유예금은 50% 공기 이전에만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중 그러니까 전체 공사의 한 절반 정도 될 때까지는 리테이니지를 붙였고요.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리테이니지를 별도로 붙이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지불 유예금은 제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수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payment received는 발주자로부터 시공사가 돈을 받는 금액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2월 말 3월 초에 33,750, 78,750, 10만, 37,500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자,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죠. 요 돈 받은 건 앞서 우리 그 S커브에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쵸?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수입에서 리테이니지 부분을 제하고 받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3,750 하면 37,500에서 3,750에 해당하는 리테이니지. 여기서 요 리테이니지를 제하고 요만큼을 두 달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지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total cost to date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총 비용을 누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지나면 3만, 2개월에 10만, 전체 절반이라 그랬죠. 3개월에 18만, 그리고 4개월이 되면 20만. 공사가 끝나버리죠. 이때까지 되면. 그래서 비용은 이 넉 달 동안에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total amount billed니까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적을 시켜 나간 겁니다. 그래서 37,500, 12,500, 25만 5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5% 마크업이 붙은 25만이 되는 거죠. 즉 앞서 보면은 여기 토탈 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 누적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otal paid to date는 리테이니지를 제하고 받았던 돈들이 있죠. 이 수입 부분을 역시 누적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처럼 33,750, 11만 2천, 21만 2,500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잘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리테이니지를 포함해서 총 25만 달러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모두 확보하고 난 후에 이제 오버드래프트를 갖다가 좀 자금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자, 1개월 차가 되면 3만 달러 비용 나간 거가 그대로 자금 부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 이자가 얼마냐 하면 10%예요. 하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3만 달러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제가 잘못했네요. 10%가 아니라 대출이자가 앞에 써놨네요. 1% per 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써놓고 딴소리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3만에 대해서 1%니까 300이라는 비용이 이자로 소요가 되고 따라서 비용 3만과 금융비용 300을 합쳐서 총 3만 3천만큼을 내가 갖고 있어야, 즉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이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계산이 된 거죠. 따라서 이 3만 3천, 이 파란색 박스로 친 애들을 대출 필요 잔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디서부턴가 어쨌든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2개월 차가 돼 보겠습니다. 2개월 차가 됐더니 또 비용이
이 7만 달러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3300달러는 외부로부터 지금 조달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 자금 부족분 10만 3천 달러를 형성하게 돼요. 자, 그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어디서부턴가 조달을 해야 되니까 1%의 이자, 그래서 필요한 토탈 잔고는 이 두 가지를 합친 10만 1303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용이 8만 달러가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고, 근데 다행히 3월 초가 되니까 33,750달러가 수입으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렇게 감해주게 되면, 즉 10만 1,303달러 마이너스 33,750달러 더하기 8만 달러 해주면 이게 14만 7,553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 1%의 금융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14만 9,029달러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최대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면 14만 9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최대 신용 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외부로부터 많은 돈을 조달해 왔을 때 14만 9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산식은 2월 잔고에서 3월 수입을 빼고 다시 3월의 비용을 더한 거. 그래서 3월 부족 자금을 구하고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3월의 잔고를 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산식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요 14만 29달러가 넘어가고 뒤로 역시 2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이제 수입이 7만 8,750달러가 붙으니까 들어간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네요. 그래서 서서히 이 오버드래프트가 금액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9만 279만큼 줄었죠. 역시 금융비용 1%가 들고 금융비용을 합산하면 9만 1,182달러 부족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다음 달에 비용 지출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끝났잖아요. 5개월 차니까. 자, 수입만 존재를 하죠. 10만 달러. 그래서 10만 달러와 9만 1,182달러를 더하니까 8818인데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의 금융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조달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금융비용은 제로가 되고 8,818만큼이 오버드래프트. 사실은 자금 부족뿐이 아니라 부의 자금 부족이 되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마지막 달에 37,500이 들어오고 8,818에다가 그걸 더해주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46,318달러만큼의 뭡니까? 순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수익이. 그래서 이 수익은 사실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가 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20만 달러가 비용으로 들었고 수익이 25만 달러 수입이 발생을 했으니까 5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5만 달러가 아니라 46,318달러가 실질 수익으로 잡혔어요. 자, 그럼 이거의 차이 얼마입니까? 2, 8, 6, 그리고 하나가 넘어온 거니까 3 이렇게 되네요. 3,682달러 이렇게 나오죠. 368이라는 값은 도대체 어떤 값일까요? 바로 이 368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건설이자 300달러, 1003달러, 1476달러, 903달러, 여기 뭐 0이니까 상관없고 요 4개를 모두 더한 값이 얼마냐? 3,682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만 달러 수입을 받아서 20만 달러 비용을 지출하면 5만 달러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건설이자를 제하고 나면 46,318달러가 되고 이게 실질적인 수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실질 수입은 원래 우리가 잡았던 수익 5만 달러에서 금융 비용 부분을 제하해야지만 실질 수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림, 이 표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써 먹어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래서 어디로부턴가 파이낸싱을 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3월 중에는 우리의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14만 9,029달러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되면 이만큼의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뽑아내는 게 매우 중요한 이 표의 용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표를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맨 위에 보여주는 그래프는 요소는 뭡니까? 자, 토탈 빌드 청구되는 금액 25만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데요. 20만 달러 토탈 코스트 총 제출되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요선인데요. 자, 18만 자, 다이렉트 코스트죠. 직접비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요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수입 부분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앞에와 같은 오버드래프트를 구하는 표를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요 선이죠, 요 선. 최종적으로는 46,318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만 그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최대로 자금 부족이 발생을 하면 14만 9,029달러만큼이 어디로부턴가 조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맥시멈 오버드래프트라고 하는 건 최대로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이 프로젝트로 봤을 때는 14만 9,029달러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면 실질적인 이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수익에서 금융비용을 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5만 달러에서 건설 금융이자를 뺀 부분, 그래서 46,318달러가 실질적인 수입이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에서는 어떤 한 회사가 단일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자금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초기에는 자금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가 이쪽에 가면 이제 뭐 돈이 좀 생기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프로젝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금 부족이 이 상황에서 계속 자금 부족이 발생을 하는 거야. 프로젝트 Z는 이게 잘못 본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그쵸? 프로젝트 Y가 그 선이 아니라 요 선이네요. 요 선. 그래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선이 상황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프로젝트 Z는 프로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구간을 보면 이 구간 만큼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작은 부족 부분을 모두 다 합산을 내보면 그 합한 그래프가 자,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XYG를 모두 포함해서 작은 부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최대 신용을 따져보면 요 금액이 최대 조달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또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수주되는 경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마지막 프로파일을 추가를 해봤더니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는 저 점선이니까 아까 봤던 그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은 부족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 이만큼 작은 부족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이 기존의 이 오버드래프트에 합산이 돼버리면 이 새로운 형태의 오버드래프트가 생기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오버드래프트가 뭐냐면 여기에선 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최대 여기까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여기를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없다라면, 즉 신용이 충분하지 않다라면 해당 프로젝트는 수주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는 자금 부족으로 제때 결제를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의 어떤 자금 흐름을 다 면밀히 관찰을 해서 해당 기업이 그 프로젝트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꼭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12.4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사의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성 분석의 기본적인 컨셉들만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앞서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경제성 분석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때 IRR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게 되는데 IRR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보통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IRR과 유사한 컨셉이 바로 ROR이라는 건데요. Internal Rate of Return에서 앞에 internal만 뺀 거죠. 그래서 통상 수익률 하면 RO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IRR이라고 표현을 쓰면 앞에 내부 수익률, 즉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다라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RR과 ROR은 서로 이렇게 혼재돼서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IRR 또는 ROR 또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어떤 프로젝트의 여기 보면 revenue라고 하니까 총 수입, 그리고 여기에 보면 expense니까 총 비용.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합산을 하고 또한 모든 비용을 합산을 해서 그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자율. 그 이자율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수익과 비용을 단순히 합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PW, Present Worth니까 현재의 가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수익률은 수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의 합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자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 현금 흐름도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현금 흐름도는 일반적인 현금 흐름도의 작성 원칙과 좀 반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레버뉴니까 여기가 수입이고 expense니까 여기가 이제 비용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현금 흐름도를 그릴 때 위쪽은 현금의 유입, 아래쪽은 현금의 유출 부분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이 원칙을 놓게 본다고 하면 위쪽이 수입, 그리고 아래쪽이 비용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뒤바꿔 가지고 위쪽을 비용으로, 아래쪽을 수입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약속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노테이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과서대로 좀 보면 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시간축을 중심으로 위쪽에 3300, 71000, 8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 나왔던 건설 비용과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을 합산해 놓은 값입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비용과 이자를 합산한 값을 연도별로 해당 연도의 말에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자, 아래쪽에서는 이제 비용 표시한 거 말고 수입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33,750, 78,750, 10만, 37,500. 그러니까 리테니지를 빼고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이렇게 지급한 금액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모두 표현을 해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서, 자, 여기가 0년, 즉 현재죠. 따라서 모든 금액을 이렇게 0년도 시점으로 쭉 옮겨오는 과정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이잖아요. 즉 F를 갖다가 P로, F가 기분이고 얘가 구하는 값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F는 P에 어떻게 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거꾸로네요. P는 F의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을 구하고 이걸 각 연도의 F값, 미래가치값을 곱해주면 해당하는 현재가치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구해놓고 그것이 0이 되도록 하는 특정한 이자율, 요 I 값을 찾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각 연도별로 수입과 비용을 모두 따지는 건 조금 미련한 방법이니까 연도별로 net value를 구했어요. 즉, 이 net value를 보니까 어떻게 구한 거냐 하면 수입에서 비용을 빼준 값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로 수입에서 비용을 빼주면 초기 1, 2, 3년도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다가, 즉 비용이 더 많다가 4년차, 5년차가 되면 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양쪽으로 좀 갈라지는 경향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 net value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present worth factor를 갖다가 곱해줬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플러스 i의 n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지금 20%짜리를 하니까 i 자리에 0.2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n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0.833은 어떻게 나온 거냐? 1 플러스 0.2의 1승분의 1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5년 차니까 1 플러스 0.2의 5승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자 계수를 모두 다 구했고요. 그 이자 계수를 net value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 현재 가치 present worth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present worth를 모두 합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517이 나왔어요. 자, 그럼 20%라는 건 수익률일까요? 아닐까요? 수익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net value를 현재 가치로 만들었을 때 수익과 비용이 만약에 똑같았다라면 이 값이 0값이 나왔어야 되니까요. 20%일 땐 0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5%를 이번에는 해봤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자 계수가 이렇게 나왔죠. 앞에 있는 산식에서 i에 이제 0.2가 아니라 0.25를 넣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똑같이 해서 present worth를 계산을 해봤어요. 25%의 값으로.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이너스 4,971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0값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25%도 수익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20%였을 땐 플러스가 나고 25%였을 땐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이자를 높임에 따라 가지고 프레젠트 워스 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5%는 너무 키운 거고 22%까지만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해서 22%짜리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즉 20에서 25로 갔더니 517에서 마이너스 4971까지 엄청 떨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덜 떨어뜨려보자 해서 22%를 한번 해본 거고 그 결과 이자 계수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 플러스 0.22 n승분의 1승 이걸 계산해 놓은 것들입니다.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net value랑 곱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썸을 내봤더니 마이너스 1786이 나오게 되겠고요. 역시 22% 역시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마구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찾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정확한 값 대신에 근사값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20%일 때는 517이었고 22% 했을 때는 마이너스 1786이니까 20과 22% 사이 어딘가에 이 썸메이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보관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 20% 했을 땐 플러스 517, 22%였을 땐 마이너스 1786. 그런데 여기 중간에 0이 되는 점은 과연 얼마겠습니까? 라고 찾아본 거죠. 비례식을 이용해서 해보면 2%분의 x는 1786 더하기 51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고 여기서부터 이 간격은 1786 더하기 517이니까 그 중에 여기 있는 517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표현을 했네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가로 세로를 잘못 썼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17 더하기 1786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이 여기니까 이 포인트를 찾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해보면 이 사이는 5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이 2분의 2%분의 x는 전체 1786 더하기 517분의 5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해보면 0.45%가 나오게 되고 결국 요 길이가 0.45%라는 거죠. 따라서 에러부터는 20%에 0.45를 더해서 20.45%가 되고 이때 summation PW 값을 하면 이게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20.45%를 우리가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이 프로젝트로부터 20.4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MARR 값이 한 15%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경제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MARR이 한 25%다. 즉 최소 요구 수익률이 25%다. 하면 경제성이 없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성 판단 기준이 IRR을 구해서 이게 MARR보다, 즉 최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데 방식을 살짝 변경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원래 5년차에 37,500만큼 지급을 했었는데 그걸 17,500으로 줄이고 이 2만에 해당하는 걸 1년차에 선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0달러였는데 17,000,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17,500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만 달러가 줄어들게 되고 여기선 2만 달러가 증가하게 되니까 총 지급한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급 시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선지급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2만 달러만큼. 자, 이렇게 지급 방식을 변경을 했더니 아까와 똑같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자금 부족분을 쫙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계산을 해보면 자, 현금의 유출, 즉 비용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반면에 현금의 유입 부분은 이렇게 2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입에서 바뀐 거는 2만 달러 앞으로 온 거밖에 없고요. 유출은 왜 변동이 있냐면 자금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 부족분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자금 부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뭐 건설 이자 부분도 달라지게 될 테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유입에 대한 현금 유입에 대한 흐름이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금액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요 약간의 변화와 그리고 이 2만 달러가 앞쪽으로 옮겨진 케이스, 그거로 인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을 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2만 달러를 동원 지불 또는 모빌라이제이션 페이먼트라고 불리는 거죠. 발주자가 발주자의 신용을 통해서 시공사에게 공사 이전에 선지급을 하는 형태의 대금 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와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net value부터 계산을 해봤더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와 유사하게 3년차까지는 비용이 더 많은 흐름, 그리고 4년차, 5년차에는 수입이 더 많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present worth value를 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똑같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구해봤더니 30%일 때 1482가 나왔고요. 32%로 했더니 324. 아직도 마이너스를 못 찾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늘려봤어요. 34까지 늘려봤더니 마이너스 729. 자, 이 정보를 활용하면 요 사이에 썸메이션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324와 32%,
그리고 마이너스 729와 34%를 가져다 놓고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즉 삼각비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해보면 0.62%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익률은 32에다 0.62를 내서 32.62%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20.45%였는데 이게 지금 32.62%까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RR이 즉 최소요구 수익률이 25%라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경우 수익률이 32.62%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자, 수익률이 왜 증가하게 됐나요? 이것은 2만 달러 선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급을 통해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특정한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는 시공자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걸 통해서 최소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를 경제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주자로부터 시공자로의 대금 지급 방법의 변경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